1장 어지러운 세상 속 하나가 된 새 남자. 꽃향기를 가득 품은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중국 북동부의 누상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관아 앞에 붙어 있는 글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이 남자는 백옥처럼 하얀 피부에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졌으며 복스럽게 생긴 귓불은 턱에 닿을 듯했고 팔은 무릎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입고 있는 옷은 낡았지만 반짝이며 빛나는 그의 두 눈에서 호랑이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던 이 남자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우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탄식만 하고 있구나. 어머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답답한 이 마음을 어찌할까. 글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 남자가 이토록 답답해할까요? 관아 앞에 붙어있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황건적의 무리가 나라 곳곳에 들끓어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죽이니 그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여,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일어나 의병에 참여하라. 황건적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황건적은 최근 몇 년 동안 부쩍 기세를 올린 도적대의 이름이에요. 머리에 노란 띠를 둘렀다고 해서 황건적이라 불렸는데 이 도적대들의 세력이 커져 한나라의 황제까지 위협하기 이르렀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황제의 궁궐이 있는 낙양성마저도 황건적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길게 한숨을 뱉어냈어요. 나라의 앞날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데 황실의 후손인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자신을 황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유비예요. 유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지 못한 죄로 벼슬을 빼앗겨 평민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이곳 저곳에 흩어져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와 어렵게 살아가던 유비는 어린 시절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농사지을 작은 땅 하나 없이 집신과 돗자리를 만들어 팔며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았지만 유비의 마음속에 품은 뜻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었어요. 군사를 모아 도적대들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늙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기도 어렵고 군사들을 거느릴 만한 돈도 없었어요. 이때 유비의 나이 28이었어요. 유비는 불끈 쥔 주먹으로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유비의 등 뒤에서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못할 망정 왜 난숨을 그리 쉰단 말이오. 깜짝 놀란 유비가 뒤를 돌아보니 자신보다 키가 20cm는 커 보이는 사내 하나가 바짝 다가와 서 있었어요.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수염이 새카맣게 턱을 뒤덮어
얼굴이 거무죽죽해 보이는 몸집이 커다란 사내였어요. 우뚝 선 그의 우람한 몸에서 남자다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이쿠, 그렇게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 어떡하오? 하마터면 잘생긴 이 코가 깨질 뻔했잖소. 두꺼비처럼 두툼한 그의 입술에서 우렁찬 웃음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댁은 누구십니까? 유비는 두 손을 모아 예의를 갖추며 물었어요. 내 성은 장이고 이름은 비라하오. 농사도 짓고 술과 돼지고기를 팔아 먹고 사오. 내 비록 하는 일은 보잘것없지만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데 아까부터 당신이 관아 앞에 걸린 글을 보며 한숨만 쉬는 꼴이 딱해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해본 것이오. 내 말에 기분이 상했다면 용서하시오. 장비는 유비의 늠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공손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유비 또한 험악한 생김새와 달리 점잖게 말하는 장비를 보고는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유비라 하오. 황건적과 같은 못된 도적놈들을 무찔러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나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데다 집안도 넉넉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었소. 유비의 말을 들은 장비는 반가운 듯 환하게 웃으며 유비의 손을 잡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과연 내 눈이 틀리지 않았네. 나도 그대와 같은 생각이오. 나에게 많진 않지만 돈이 조금 있으니 그 돈으로 군사를 꾸려 황건적을 함께 물리치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는 천천히 장비를 훑어보았어요. 송충이처럼 꿈틀거리는 눈썹에 고슴도치같이 뻣뻣한 수염이 험상궂게 보였지만 반짝이는 그의 두 눈동자에서 믿음직한 구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유비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을 정하기 쉽지 않구려. 유비의 대답에 장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자신의 가슴을 퉁퉁 내리쳤어요. 아이고 답답하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소? 사내대장부가 뜻을 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일 텐데 어찌 그것을 불효라 생각하고 망설인단 말이오? 유비는 장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그대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서 안 되겠소. 저기 주막으로 가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장비는 유비의 등을 떠밀며 주막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주막 안, 유비와 장비는 문 앞에 위치한 탁자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막 안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며칠 전 건넌 마을을 휩쓸고 간 황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댔어요. 누구는 식량을 모두 빼앗기고 누구는 소와 말을 빼앗겼으며 누구는 도적대들에게 당해 팔과 다리를 잃었다고 했지요. 유비는 탁자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술잔을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툭툭 우렁찬 소리가 들리더니 주막집 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키가 220cm는 좋게 돼 보이고
검은 턱수염이 허리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남자는 발소리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장, 여기 술 한 병 빨리 주시오. 얼른 마시고 의병에 지원하러 관아에 가야 하니까. 쩌렁쩌렁한 그의 목소리에 주막안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로 향했어요.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시끄러워? 항아리째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던 장비는 눈을 부릅뜨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니, 저 녀석은? 장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대처럼 큰 키,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에 치렁치렁한 턱수염, 바로 자기가 찾아 헤맸던 그놈이 분명했어요. 2달 전쯤의 일이에요. 시장에 고기를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온 장비는 대문 옆에 우물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물 위에 덮어두었던 커다란 바위가 땅에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비는 서둘러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끈으로 묶어 우물 안에 매달아 두었던 돼지고기 3덩어리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장비는 우두커니 서서 바위 위에 써있는 글을 바라보았어요. 이 바위를 맨손으로 옮기는 사람은 우물 안에 있는 고기를 가져가도 좋다. 작년 이맘때쯤 장비가 장난삼아 써놓은 글이었어요. 200kg이 넘는 바위를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장비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기에 커다란 바위로 우물을 덮어두었던 거예요. 넋이 나간 장비가 한참 동안 멍하니 우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나가던 할머니가 장비에게 물었어요. 고기 찾아? 고기는 없을 텐데. 어르신, 고기를 누가 가져갔는지 보셨습니까? 봤지. 아주 재미난 구경을 했지. 대체 이 바위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손으로 바위를 덥석 들어올려 휙 집어 던지던걸. 맨손으로요? 맨손이지. 그럼 맨발로 던졌겠어?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덥니까? 얼굴이 사과같이 빨갛고 턱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키가 멀대같이 컸어. 그 놈이 어디로 갔습니까? 웬 자루를 어깨에 메고 시장으로 가던데. 장비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 한가운데 남자 얼굴 하나가 사람들 머리 위로 불쑥 솟아 있었어요. 저놈이구나. 장비는 툭 튀어나온 얼굴을 향해 달려갔어요. 장비의 눈앞에 붉은 얼굴의 남자가 녹두를 팔고 있었어요. 장비는 녹두를 한 움큼 움켜쥐고는 그 남자를 향해 불쑥 주먹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된 것을 주시오. 장비는 끙 소리와 함께 녹두를 쥔 주먹을 움켜쥐더니 손을 펼쳐 남자에게 내밀어 보였어요. 장비의 손에 녹두가 으깨져 초록색 즙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갈아달란 말이오? 잠깐 기다리시오. 맷돌을 빌려다 갈아드리겠소. 붉은 얼굴의 남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장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맷돌은 필요 없소. 난 손으로 으깬 녹두만 먹소. 장비가 붉은 얼굴의 남자를 막아서며 으깨진 녹두를
혀로 핥았어요. 대체 이놈이 어디서 앵패야? 이놈, 녹두가 아니라 내 주먹 맛을 보여주마. 남자는 길게 찢어진 두 눈으로 매섭게 장비를 노려보며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오냐 이놈아, 너 잘 만났다. 내 오늘 니놈 주먹도 이 녹두처럼 으깨주마. 장비는 녹두가 묻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탁탁 털어내고는 남자의 멱살을 잡으니 둘은 당장이라도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았어요. 시장 한가운데 마주선 두 남자 주위로 구경꾼들이 동그랗게 모여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바람에 펄럭이는 군사들의 깃발이 보였어요. 그러자 붉은 얼굴의 남자는 급히 녹두 자루를 챙기며 달아났어요. 이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붉은 얼굴의 남자는 이 말 한마디 남기고는 모여든 사람들을 제치고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이놈아, 싸우다 말고 어디로 도망가냐? 내 주먹에 아작날까 무서워 도망가냐? 장비는 멀어지는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붉은 얼굴에 허리까지 오는 긴 수염, 몇 달 전 바위 덩어리를 들어올린 그놈이 틀림없었어요. 자신만큼이나 힘이 센 남자를 처음 본 장비는 그와의 힘 겨루기에서 이겨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주먹으로 탁자를 쿵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멀대 같은 놈아, 네가 의병이 되던 도둑놈이 되던 너 혼자서 조용히 하면 될 일이지. 시끄럽게 떠드는 건 어디서 배운 짓거리냐. 빈정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장비를 본 붉은 얼굴의 남자는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피식 웃었어요. 너는 녹두 먹던 돼지가 아니냐. 그런데 겁도 없이 주막에 무슨 일이냐. 내 안주로 너를 삶아먹기 전에 어서 도망가거라. 돼지란 말에 화가 난 장비는 주먹을 쥐어 남자를 향해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왼쪽으로 어깨를 슬며시 틀어 장비의 주먹을 피했고 장비의 주먹은 나무 탁자로 향했어요.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무 탁자가 부서지며 두 동강이 났어요. 어리둥절해진 장비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붉은 얼굴의 남자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몸을 틀어 장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고는 연이어 장비의 가슴을 내리쳤어요. 장비의 얼굴과 몸에 남자의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장비는 멧돼지처럼 머리를 숙이더니 남자의 가슴을 향해 달려들고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몸을 벽으로 밀치기 시작했어요. 붉은 얼굴의 남자는 양손으로 장비의 허리를 움켜잡더니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장비의 몸을 번쩍 들어올려 바닥으로 던졌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장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남자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어요. 그만하시오. 유비가 장비를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사내대장부는 나라를 위해 힘을 써야 하는 법인데 나와 함께 나라의 백성을 걱정하던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힘자랑을 하며 싸우는가. 위엄을 갖춘 유비의 목소리에 장비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유비는 붉은 얼굴의 남자를 향해 돌아서서는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인사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의병에 참여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서로 힘을 합쳐 싸워도 부족할지언정 우리끼리 이리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소? 우리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하니 일단 저희와 함께 술 한잔 하시지요.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이야기하는 유비를 본 남자는 유비의 권유에 따라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하동에 사는 사람으로 관우라 하오. 내가 사는 곳에 어떤 부잣놈이 마을 사람들을 하도 괴롭히길래 홧김에 그놈을 내던졌는데 하필이면 그놈 머리가 바닥에 박혀있던 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소. 그 후 군사들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산 지도 6년이 되었다오. 마침 도적대들을 물리치기 위해 관아에서 의병을 뽑는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지원하러 가는 길이오. 관우의 대답에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장비에게 물었어요. 어떻소? 아직도 이분과 싸울 참이오. 장비는 대답 대신 입을 삐쭉 내밀며 항아리째 술을 벌컥 들이켰어요. 아까는 내가 심했소. 사내 대장부를 몰라보고 돼지라고 했으니 미안하오. 이제 보니 돼지가 아니라 불곰을 닮았구려. 불곰이라는 관우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함께 웃으며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그렇게 술잔이 몇 차례 오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 사람은 서로의 생각이 꼭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비워내던 그들은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장비가 두 사람을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소? 마침 우리 집 뒷마당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으니 내일 그곳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 우리 세 사람이 형제로 맺어졌음을 알립시다. 그리고 우리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 다 같이 큰일 한번 해봅시다. 장비의 말에 관우는 무릎을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거 참 좋소이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오. 유비는 굳게 다문 입에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장비의 집 뒷마당에 모여 제사를 지낼 단을 쌓았어요. 제물로 준비한 검은 소와 하얀 말을 제단 옆에 묶어두고는 제단 앞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참, 깜빡 잊은 게 있소. 관우가 다급히 말하자 유비와 장비가 고개를 돌려 관우를 쳐다보았어요. 우리가 의형제를 맺는다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그것부터 정해야 하지 않겠소. 나이를 따져보니 유비가 첫째,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였어요. 형이 된 유비는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소와 말의 피를 술과 함께 부은 후 하늘과 땅을 향해 말했어요. 유비, 관우, 장비는 성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품고 한 형제가 되었음을 약속합니다. 우리 셋은 마음과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셋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셋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우리 중 의리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잊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땅이 그를 벌하여 주소서. 유비, 관우, 장비는 하늘을 향해 2번, 땅을 향해 2번 절을 했고 그렇게 제사는 끝이 났어요. 세 사람은 복숭아꽃 향기가 풍기는 탁자 위에서 축하의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때마침 불어온 바람은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복숭아 꽃잎이 눈송이처럼 세 사람의 주위에 흩날렸어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세 사람이 한 형제가 되었음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 북부 거록이라는 마을에 장각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장각은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란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장각은 과거 시험에 응시해 벼슬자리에 오르길 바랬지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벼슬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실망한 장각은 그 길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던 장각은 갑자기 불어온 세찬 바람에 주위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흠칫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얀 구름이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었어요. 거참, 맑은 하늘에 무슨 바람이 이리 분담? 중얼거리던 장각은 땅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깊은 산속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햇빛이 무언가에 반사되어 번쩍 빛났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에 눈을 감았다 뜬 장각은 하얀 옷에 하얀 머리 그리고 하얀 수염을 한 노인을 보고는 또 한 번 흠칫 놀랐어요. 마치 신선처럼 보이는 그의 두 눈에서 신비로움이 느껴졌어요. 누구십니까? 장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각아,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따라오너라. 노인은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으로 향했어요. 장각은 신선처럼 신비롭게 느껴지는 노인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노인은 얼마 가지 않아 나뭇잎으로 가려진 동굴 앞에 이르렀고 나뭇잎을 헤치고는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각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인의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가느다란 빛과 함께 사람 10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곳은 어두운 다른 곳과 달리 천장 가운데에 난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이 빈 공간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노인은 한쪽 구석에 놓인 바위로 다가갔어요. 그 바위 위엔 3권의 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태평요술이란 책이다. 노인이 책을 가리키며
장각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 책을 읽고 수행한다면 너는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어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 악한 마음을 먹고 욕심을 부린다면 너는 천벌을 받아 병들어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죽을 것이다. 너에게 이 책을 줄 터이니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도록 하거라. 장각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열심히 수행하여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장각이 고개를 들자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어요. 장각은 노인이 사라진 자리를 향해 다시 한번 절을 올린 후 두 손을 모아 책을 끌어안았어요. 그 뒤로 장각은 동굴에서 홀로 지내며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태평요술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데 힘쓴 지 3년이 지났어요. 장각은 바람과 구름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한편 온 나라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여럿이던 때였어요. 그동안 익힌 술법으로 백성들을 구할 때이구나. 세상에 나가 술법을 펼치기로 결심한 장각은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 곳곳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장각은 술법으로 만든 부적과 직접 만든 약수를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장각이 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장각이 만든 약수를 마신 병든 백성들은 씻은 듯 3일 만에 병이 나았고 병들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은 장각에게 절을 올렸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을 구한 장각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어요. 장각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대. 장각만이 우리를 구해줄 어르신이야. 나도 장각 어른의 제자가 되고 싶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장각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관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백성들은 모두 장각에게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자 수십만 명에 이르렀어요. 장각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어요. 장각은 자신을 따르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다니 이런 내가 황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내 이들을 이끌어 다스려야겠구나. 욕심이 커질 대로 커진 장각은 스스로 황제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사람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고 군부대를 만들었으며 스스로 벼슬을 내려 각 부대를 지휘할 우두머리를 뽑았어요. 이들은 이마에 노란색 띠를 둘러 장각의 부하임을 표시했고 노랄황, 수건건을 써 이들을 황건이라 불렀어요. 황건의 수는 50만이 넘었고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었어요. 백성들이여, 썩은 관리와 황제를 몰아내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장각의 외침에
황건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따랐어요.